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 이제 고지락력 검정고시 국어 첫 시간으로 개념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책 보시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1단원은 고전문학입니다. 먼저 운문편 함께 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 구성 보셨다시피 개념 학습할 거고요. 그에 따른 작품 분석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운문이 끝이 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산문 개념 분석하고요.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작품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단원이 끊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운문편 보도록 하죠. 제가 앞에서 O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전, 문학, 운문편 그리고 산문편은 맞습니다. 고전과 현대를 가르는 가장 큰 틀은 시대 구분이겠죠. 저희 역시 고전 문학에 대해서 큰 틀로 보도록 할 건데요. 운문에 대한 역사 쭉 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산문에 대한 역사와 함께 그 흐름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역사는 변함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운문 오늘 함께 하시면 그 내용 흐름이 산문과 같이 가는 걸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요, 앞부분은 그냥 문학이 있긴 있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문학에 속하기 때문에 있기는 있었지만 저희는 이 시대 구분을 할 거기 때문에 고조선 건국을 시작점으로 할 겁니다. 왠지 역사 시간 같죠. 고조선 건국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조선이 건국이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신라가 건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라들이 발전을 하는데 이 사이사이에 독특한 문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국문학사 개관이라고 멋진 이름이 나와 있는데 국문학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입니다. 자, 고대문학과 맞습니다. 고대문학과 뒤로 가면 조선문학으로 이렇게 큰 틀을 나눌 수 있는데요. 전기, 후기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의 가장 기준점은 바로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에서 그 기준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훈민정음 창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맞습니다. 우리가 말은 하고 혹은 생각은 있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 적을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들여왔고요. 한자 외국 것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특권 계층이 약간 신선한데? 라고 하면서 한자로 된 문학을 이렇게 급속도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 부분에서는 국문학이 약간 쇠퇴가 하고요. 근데 그 흐름에서 이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요. 우리말과 글이 생기면서 점차 문학이 번성하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귀족 문학이라던가 혹은 특권 계층만 문학이라는 거를 향유했다면 이제는 그 향유하는 계층이 점차 늘어나서 서민들의 마음을 담은 그런 작품들이 발전을 했다라고 큰 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전 문학 전기 부분입니다. 자, 상고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쭉 이어질 건데요. 자, 고조선이 건국이 되고요. 고려왕조가 건국될까지 여기 끝에 머리를 이제 저희는 고려라고 볼 건데요. 고려왕조가 건국될까지 중에서 발생한 문학 시기입니다. 문학인데요. 문학의 태동 형성됐다. 드디어 문학이라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문학의 전기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말과 글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태동이기 때문에 움직임이기 때문에 문학의 범주를 어떻게 봤냐면요. 원시종합 예술을 기본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문학이야 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무용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시가라던가 아직은 분화되지 않았던 원시종합예술을 향유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입니다. 서정적이고 내용을 노라하는 시가 형태로 나중에 나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하고 제 PT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교재 내용을 제가 조금 보기 좋게 정리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PT를 간략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문자를 딱딱 끊어 왔는데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시가 형태로 나뉘었습니다. 시가는 다시 무엇으로 나뉘었냐면 신화와 전설로 나뉘어진 서사문화, 설화와 축도와 기원 내용을 하는 서정시로 분화가 됐다라고 하고요. 통일신라에 이르러서는 향가가 꽃을 피웠습니다. 어려운 말이 막 나오죠. 그리고 또 한자가 수입되면서 삼국시대에는 한문학이 발달되기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큰 틀로 보자면 원시종합예술이 발달이 되면서요. 그 다음에 서정가요가 발생이 됐습니다. 서정가요라는 건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황조가라던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공무도화가 같은 것들이 대표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건국이 되고요. 신라가 뿅 하고 탄생이 되면서 고구려가 건국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밑에다 썼지만 시대는 옆으로 간다는 거 아시죠? 시대는 옆으로 갑니다. 신라가 건국이 되고 고구려가 건국이 되고 이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불교가 들어옵니다. 자, 불교라는 것은 맞습니다. 향가의 밑바탕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향가는요. 뒤에서 한번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향찰로 쓰여진 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본 바탕이 불교에서 전래됐다. 향가가 발생이 되고 향가 이후에 한자가 유입되면서 한시가 발전이 됩니다. 향가가 들어오게 되고 한시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바로 신라의 삼국 통일이 있습니다.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고 해서 나라가 이제 통일이 된 후에 하나의 맥으로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이후에 다시 향가와 한시가 이어지면서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됐다면 삼국 통일 이후에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맨 처음에는요. 건국이 되면서 원시종합예술이 발달합니다. 이때까지는 문학이라고 하는 큰 범주는 없었지만 그것을 포괄하는 아주 큰 틀, 원시종합예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바로 개인의 감정을 노래했다 서정가요가 생겨납니다. 고구려, 신라 나라들이 하나씩 건국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불교가 밑바탕으로 해서 향가 발생이 되고요. 한시 역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에 향가와 한시가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대문학 전기이고요. 이 다음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에 어떤 나라가 들어오나요? 그렇죠. 어떤 나라가 생겨나나요?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려가 건국이 되고요. 고려가 건국이 되면서 고대문학 후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까요? 발생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발생이 됐냐면요. 자, 보자면 우리 결에는요. 한반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경생활이었겠죠. 농경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현상에 많이 의지했습니다. 하늘림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비가 와야 되고 해가 들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 좀 어때 보면 농경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과 절대자에게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제천의식입니다. 자, 제천의식이라고 해서요. 이제 제천의식이라고 해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혹은 뭐 하늘에 비를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빌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할까요?
추수감사제라고 해서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제천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런 제천의식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뭐 이렇게 굿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제라고 할까요? 보면 노래도 부르고요, 춤도 추고요, 중간중간 이야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 음악이나 무용, 시가 등이 종합된 예술 형식으로 이를 국문학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부여의 영고, 고려의 동맹, 동의 무천이 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국문학 여러분들 시와 소설과 희곡으로 보고 있죠. 그게 바로 국문학의 시초이다. 무엇이요? 제천의식이 시초이다. 제천의식은 아무래도 우리 결의가 한반도에 정착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달된 것이다. 발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자, 2, 3세기경 한자와 한문 들어오면서 문자로 정착이 됐습니다. 서사 문학에서 점점 서정 문학으로 발달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기억 니은 부분은 여러분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설화는요, 보시면 서사문학의 원류가 되고 고대가요는 서정문학의 원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 원류 대부분 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근원, 근본, 밑바탕이라는 말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류는요, 근원이 되고 라는 말이고요. 서정문학의 원형이 된다라는 거, 원형은 기본형이다 라는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구려는 용감한 기상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와 신라는 서정문학입니다. 신라 시대에 향성된 향가는요, 우리말로 기록된 최초의 정형시입니다. 정형시라는 것은 정해진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가가 중요합니다. 고대 서정가요는 집단적 서정가요, 개인적 서정가요로 변천이 됐는데요. 집단적 서정가요는요, 구지가와 해가, 그 다음에 개인적 서정가요는 공무도화가, 황조가, 현존하는 백제 유일한 백제 가요는 정읍사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작품 분석에서 작품 직접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도화가는요, 뭐 물에 빠져 죽은 남편 걱정하는 거, 고구려 유리왕의 슬픈 시련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거, 개인적인 내용이죠. 구지가와 해가 같은 경우는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 수로왕에 대한 이야기, 뭐 제발 뭐 잘 해게 해주세요라는 좀 주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까지 함께 봤는데요. 고대문학 전기는요, 아무래도 처음 나라가 어때요? 시작 건국이 되면서부터 흐름으로 가다 보면 처음에는 움직임이었다가 이것이 점차 개인의 감정을 담게 되고요. 또 이제 나라들이 건국이 되고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자와 한문이 유입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대문학 후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고대문학 후기는 이 다음이죠. 바로 고려시대로 갑니다. 고려시대입니다. 자,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선 전기로 넘어갈 거고요. 고대문학 후기는 고려시대인데요. 이때 이제 많은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고려인들의 생활 감정을 노래했습니다. 경기체가, 장가, 시조, 가전체 등으로 지칭이 되기도 합니다. 자, 고려 시대에는요, 귀족들에 의한 한문학이 발전이 됐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계급 사회였고요. 왕이라던가 조금 귀족들은 문자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죠. 하지만 서민들은 아무래도 한자를 공부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외우고 할 시간이 없었겠죠. 일을 하기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했을 테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귀족들에 의해서 한문학이 발전이 됐고 귀족들에게 계속 쓰여졌습니다. 자, 신라의 향가는요,
이쪽 부분에서 신라 삼국통일 발전됐다 그랬죠. 향가는 고려에 이르러서 규녀대사의 보현 시원과 예종의 도의장가로 이어졌으나 고려 초기에 사라지게 됩니다. 소멸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바로 반면에 귀족들의 한시라던가 시화라던가 설화 등 다양한 한문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한문학이 발전이 되게 됩니다. 고려 초기의 향가는 사라지고요. 이제 고려 후기로 가서 고려 전기에서 이제 후기로 가면서 한시나 시화 등 한문학이 발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계를 지배하게 되고 이외에도 경기체가나 소교, 시조 등이 형성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조금 나눠놨느냐? 향유하는 계층이 조금 달랐겠죠. 그 내용은 이 다음 장에서 계속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는 큰 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체가는요. 귀족문학, 향찰식 표기체계가 한자로 바뀌면서 초야에 응거한 문인들이 한자어의 나열과 이두식 후렴구로 그들의 의식세계를 표현했고요. 자, 소교는요. 고려인들의 정신세계를 진솔하고 소박하게 노래했습니다. 이는 줄곧 구전되다가 입으로 전해지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문자로 정착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시조가 나오는데요. 시조는 고려 말에 발생한 삼장육구의 단가로 우리 고유의 노래이자 국문학의 대표적인 형식입니다. 자, 시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시조, 지금 저희가 전해 내려오는 시조의 기본 형식은 종장으로 이어진 3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보를 합해서 6구로, 그 다음에 45자 내외로 정해진다라는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한자의 고유한 특징이죠. 그것이 바로 고려 말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평시조였습니다. 평시조라고 되어 있어서 초장, 중장, 종장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시조의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오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기본 형식인 평시조였고요. 고려시대에는 귀족층에서 성행했거나 조선시대에 와서 비로소 문자로 정착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시대, 그렇죠. 훈민정음이 뿅 하고 나타나면서부터 드디어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것들 그리고 기존에 구전되던 것들이 한글로 정착이 됐습니다. 국민문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조 꼭 봐주셔야 되겠고요. 골대 문학 후기 부분에 나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쭉 보시면요. 배경이라던가 서사 문학의 전개는요. 앞부분의 개관 내용과 계속 연결 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고려 문학의 특징으로 넘어가 보죠. 자, 고려 문학의 특징은요. 과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문학은 크게 융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극을 보더라도요. 막 어려운 좀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 무엇을 외워보너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거 시험 같은 거 보면 논제를 딱 하나 주고 이것을 막 한자로 적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크게 융성했습니다. 한문학이. 그러나 국문학은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한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상류층 귀족 문학과 그렇지 못한 평민 문학으로 자연스럽게 나뉘어지게 되었고요. 당시의 귀족 계급은 자연스럽게 한자를 이용했습니다. 문학적인 내용보다도 교묘한 리듬 통해서 흥취를 돋우는 귀족 계급의 경기체가가 발달이 되게 됩니다. 평민들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 소교는요. 구전되다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조선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문자로 기록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문학 후기에서는요. 경기체가가 발달이 되는데요. 경기체가는 귀족계급, 그 다음에 고려 소교는
평민 계급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 중요하다라는 거.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나중에 경기체가가 나오면 아 이건 귀족이 썼구나. 누가 향유했는지 누가 이 내용들을 계속 발전시켰는지를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폭넓게 익혀지겠죠. 자, 설화가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폐관 문학이 발달했다. 가전에 이어 조선시대 발생하는 소설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폐관 문학이라는 것에 이 폐관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치면 어떠한 직책의 이름입니다.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 왕이 얘기합니다. 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라고 해서 너 동네 가서 한번 이야기 좀 들어와 봐 라고 하면 폐관이라는 직책을 맡은 분들이 동네로 갑니다. 이제 마을로 가서 아 요즘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요즘 이해하는 얘기가 막 듣고 이야기로 딱 해서 왕에게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생각이라던가 좀 상상력이라던가 어떠한 내용들이 첨가가 되겠죠. 이야기에 대해서 완성을 해서 왕께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소설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전에 이어서 조선시대에 발생하는 소설의 기반을 마련했다. 소설이라는 건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상상력, 작가의 상상력에 의거한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바로 폐관문학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폐관문학 나왔고요. 고려 말에 드디어 시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향가나 경기체가 소교는요. 수명이 길지 못했습니다. 고려의 시조는 조선시대의 융성기를 맞이하였으므로 과도기적인 문학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시조 부분은 맞습니다. 고려 시조는요. 발생했고 3장 6구의 체계를 잡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시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쓰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까 발전하게 되고 완성된 것은 조선시대 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조는 이 부분에서는 과도기적인 문학이다. 넘어가는 사이에 있는 문학이다. 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려 문학까지 봤습니다. 고대 문학 전기와 고대 문학 후기로 나눴는데요. 전기는요, 통일신라 시대까지고요. 후기는 고려 시대입니다. 저희는 그럼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조선 전기 문학과 후기 문학으로 나누어 놨는데요. 조선이 건국되고 임진왜란까지를 조선 전기 문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형성된 문학이 드디어 발전을 이룬 시기가 이 시기인데요. 고려시대에 형성된 시조 계속 언급되고 있죠. 그대로 이어지면서 점점 완성되고 체계가 잡혀 나갔습니다. 가사와 악장으로 발전된 경기체가가 있고요. 폐관문학과 가전체 소설은 그렇습니다. 고전 소설로 드디어 발전하게 됩니다. 폐관소설 말씀드렸습니다. 세종대왕에 무엇이 창제가 됐나요?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면서 국문학을 확립시키는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와 시조의 발달 당연히 되죠. 구전되어 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리해서 악장가사라는 등의 문헌에 실었으며 불경, 경서와 두보의 시 등을 번역하여 번역문학의 꽃을 피웠다라는 겁니다. 한자를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번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말과 우리말은 있었죠. 우리 글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꽃을 피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문학사에서는 많은 것들이 정착되고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갑니다. 특징입니다. 자, 양난 이후에요. 사대부의 권위가 실추가 됐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이 무너졌겠죠.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판과 평민의식을 구가하는 새로운 내용이 작품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현실적이고 소극적인 유교 문학에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실학적 문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역사에서도 아시다시피 세종대왕과 많은 실학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작품 제재 및 주제의 변화와 함께 작가의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운문에서 산문 중심으로의 문학으로 발전하게 되겠고요. 평민의식의 소설이라던가 사설시조, 평시조가 세절이라면 사설시조는 좀 길이가 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산문정신과 실학사상 그리고 궁중문학, 내간체수필, 규방가사 등의 이 부분이죠. 여류문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쭉 넘어가시다 보면요. 쭉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선 후기에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훈민정음 발생하고요. 여류문학자들이 등장했고 많이 쓰이고 드디어 폭넓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문학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훈민정음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조선 전기 문학 특징 여러분들 쭉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관하고 내용이 거의 같이 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문학은요. 임진왜란에서 갑오개혁까지인데요. 양난 이후 아무래도 전쟁을 겪게 되면 양반의 권위가 실추가 되고요. 서민들은 당장 하루하루가 힘들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때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빨리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이나 효, 막 이렇게 유교적인 것보다는 빨리 실생활에 도입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축일기라던가 인현왕후전, 한중록 이런 것들 대표적인 궁중문학 작품인데요. 이 내용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요, 한국 문학의 전통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한국 문학의 전통이라 하면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홍길동전 대표 작품으로 보면 서출로 태어났죠. 서출이라는 건 그렇죠. 본처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이다라고 해서 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출로 태어나서 인간 대접받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존엄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 작품만 보더라도 우리 문학에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정신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무엇이든 힘든 일이든 또 억울한 일도 그 밑바탕은 웃음이 깔려 있는데요. 모든 것을 웃음으로써 좀 긍정적으로 극복하고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우리 조상들의 극복이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러한 지혜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읽어봐 주시면 아마 쭉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을 사랑한다. 창조활동의 원천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대표 작품 보시면 심청전에서는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흥부전은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그 외 전통적인 시조에서는 노인 공경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 그리고 사물에 대한 사랑, 미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국 문학의 미적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골개미 나와 있습니다. 골개미는 해학과 풍자로 다시 한번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골개미라는 것은 판소리나 탈춤 등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골개의 하위범주에는 해학과 풍자, 반어와 기지 등이 있는데요. 자, 해학이라는 것은 그렇죠. 익살스럽게 웃음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유발시키는 것을 해악이라고 하는데요. 좀 뭐라고 그러냐면 인물의 태도라던가 이렇게 좀 자기 행동을 우습게 하고 말장난 같은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해악이 됩니다. 자, 풍자는요 조금 뼈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약간 비속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좀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층을요. 너네는 돈만 가지고 있는 멍청이들이야 라는 걸 우리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비꼬는 거, 그게 바로 풍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물이나 사회의 결함, 죄악, 모순, 부조리 등을 비꼬음으로써 웃음을 유발합니다. 자, 웃음을 유발하는데 이는 행동이라던가 뭐 말투 이러한 것들로 웃음을 주는 것이고요. 풍자는 뼈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권계층이라던가 귀족들이라던가 이러한 좀 사회적인 부조리한 면들을 어떻게 웃음으로써 비꼬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해악과 풍자는 여러분들 뒷부분에서도 나오고요. 우리 고전소설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숭고미 나와 있네요. 자, 숭고미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비장미는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의지가 좌절될 때 느껴나는데 좌절될 때 웬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슬픔이나 고통, 절망 등의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때 비장미라고 합니다. 전설 같은 경우 보면요. 아무래도 해피엔딩보다는 좀 새드엔딩이 많죠. 전설이라고 하면 어떤 여자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절벽 위에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 몇 날 며칠을 기도하다 보니까 돌이 되었답니다. 라는 것들. 그게 바로 전설이죠. 이렇게 전설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우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예술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게 바로 비장미이고요. 우아미는요. 자연의 조화를 질서를 본받는 태도 그것을 느낄 때 아름다움 나타납니다. 자, 상충곡과 어부사시사는요. 뒤에 작품 분석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는 40수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을 실을 수는 없고 저희 교재에서 이제 가장 대표 수만 딱 추려놨는데요. 이렇게 바다에 가가지고 자연과 논일면서 그 내용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우아함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요. 운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역사적인 내용과 함께 흐름을 가고 있다라는 것 부분에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겠구나. 고대 문학과 그 다음에 조선 문학으로 정리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두 개에서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발전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합혀졌구나라는 큰 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고전 운문의 여러 갈래라고 해서요. 이제는 시대 구분이 아닌 갈래 중심으로 해서 대표 작품은 무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갈래의 특징은 무엇인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가요, 향가, 고려소교 여러 가지 등등 경기체가, 판소리, 한시, 그 다음에 시조 이러한 것들 모두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좀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책 꼭 한번 읽고 저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텍스트를 다 읽어드리진 못합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는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기본 개념서는 한번 정독하시고 저 만나러 오시면 더욱더 포인트 잡으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운문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꼭 한번 책 보고 저 만나러 오세요. 감사합니다.